한국이라는 곳을 알게 된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서쪽 바닷마을에서 빵을 굽던 29살 여자였습니다. 대서양 바람과 밀가루 냄새 속에서 제 평생이 조용히 흘러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가로지르던 야간 열차에서 만난 한국 남자 하나가 제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도 버림받았다 믿으며 어린 딸을 다른 가정에 보내야 한다는 서류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한국에서 걸려온 낯선 전화 한 통이 제 모든 절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건 사랑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질투와 한국의 탐욕이 함께 만들어낸 잔인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저는 가장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을 마주한 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시오반 오코널입니다. 29살 아일랜드 골웨이주 클리프덴 외곽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직업은 수제빵집 보조 제빵사였습니다. 대서양을 마주한 낡은 빵집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오븐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실했고 손재주가 있었으며 언젠가 제 이름을 건 작은 발효빵집을 여는 꿈을 오래 품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은 인구가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다와 바위와 바람만 가득한 세상 끝자락 같은 마을이었죠. 어릴 때는 그 고요함이 답답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냄새와 소리가 제 뼈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패트릭은 젊을 때 어부였습니다. 거친 손과 과묵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었죠. 어머니는 늘 집에서 소다 브레드를 굽고 양고기 스튜를 끓이며 6남매를 품었습니다. 저는 막내딸이었고 외할머니를 가장 많이 따랐습니다.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오래된 사워도우 스타터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빵을 구우면 그 안에 내 이야기가 담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의 약속처럼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빵은 제게 음식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구운 빵 한 덩이 안에 제 하루가, 제 마음이, 제 꿈이 담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빵사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살부터 고르웨이 시내 수제빵집에서 일했습니다. 수석 제빵사 피오나 머피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손님들에게는 늘 친절했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제 빵을 칭찬하면 피오나는 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반죽결은 좋은데 온도 관리가 아직 멀었지. 지난번에 레시피 바꾼 거 주인한테 보고는 했어? 사실이 아닌 말들이었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아무 꿈도 없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5살 된 제 딸 릴리를 다른 가정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해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집세가 2달째 밀렸습니다. 빵집 일은 끊겼고 허리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 무거운 반죽을 다루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셨고 아버지 혼자서 간병과 생계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릴리가 아팠던 지난달 병원비를 못 내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돈을 주셨습니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쳐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릴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비는 언제나 대서양 쪽에서 비스듬히 불어옵니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며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국제번호 한국이었습니다. 3번 울리고 나서야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시오반 씨 맞아요? 저는 차민석 어머니예요. 제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차민석. 3년이 넘도록 가슴 깊이 묻어뒀던 이름이었습니다. 제게 웃음을 줬고 꿈을 나눴고 그러다 사라진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석이 아이가 혹시 있나요?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릴리가 생각났습니다. 민석의 눈빛을 닮은 눈을 가진 제 딸이요. 입양 동의서가 떨리는 손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화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패트릭 오코널은 젊은 시절 어부였습니다. 대서양에서 작은 배를 몰며 가족의 생계를 이었고 무뚝뚝하지만 한 번도 가족을 외면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집에서 소다 브레드를 굽고 스튜를 끓이며 6남매를 품었습니다. 저는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옆에 붙어 빵 반죽 만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오래된 사워도우 스타터를 제게 물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빵을 구우면 그 빵 안에 내 이야기가 담긴다고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빵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그 스타터 병을 껴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이 작은 병 안에 외할머니의 손이 담겨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그 뒤부터 저는 더 열심히 빵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부엌에서 혼자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서요. 어릴 적 우리 집 부엌은 늘 빵 냄새가 났습니다. 겨울 새벽에 오븐이 달궈지기 시작하면 온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기억입니다. 아버지는 힘들어도 내색 없이 바다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아픈 날에도 부엌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뭔가를 오래 버티는 것, 제 손으로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20살이 되어 고르의 시내 수제빵집에 취직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좋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아껴줬고 손님들도 제가 구운 사워도우를 칭찬해줬습니다. 이 빵은 뭔가 달라요.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외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피오나 머피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수석 제빵사였죠. 피오나는 손님들이 저를 칭찬할 때마다 말을 비틀었습니다. 반죽은 좋은데 온도 관리가 아직 멀었지. 저번에 레시피 바꾼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잖아. 사실이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편했고 일에 집중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피오나는 빵 실력보다 자리 지키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앞에서는 늘 먼저 웃고 손님 앞에서는 제공을 자신 것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작은 빵집을 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유럽 식문화 프로그램 참가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일랜드를 벗어나 프라하, 빈, 베네치아 일대를 돌며 발효 문화를 배우는 열흘짜리 일정이었습니다. 제빵학교 입학을 앞두고 마지막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피오나는 떠나는 저를 노골적으로 비꼬았습니다. 국비 지원도 없잖아. 돈은 어디서 나? 아버지한테 빌렸어. 와, 시골 어부 아버지한테. 대단하네. 저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쥐어주신 돈으로 산 배낭 하나를 메고요.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거기서도 빵만 생각하고 다니지 말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배낭 하나를 메고 오른 그 열차 안에서 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 빈을 지나 베네치아 방향으로 향하는 야간 열차였습니다. 늦은 오후 승강장에서 배낭을 선반 위에 올리려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팔이 떨려 포기하려는 순간 옆에서 조용히 손이 뻗어왔습니다. 배낭이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한국어 억양이 실린 영어였습니다. 민석은 같은 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체코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베네치아요. 발효식품 전시회 참관하러요. 발효요? 네. 저는 한국에서 전통 발효를 연구합니다. 된장, 간장, 식초 같은 거요. 저도 발효빵 전문가가 되려고 유럽에 왔어요. 민석이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진짜요? 사워도우 하세요? 네. 아일랜드에서요. 이름은 시오반이에요. 저는 차민석이에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당 칸으로 이동해 저녁을 먹으면서 말이 풀렸습니다. 민석은 전라남도 담양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제분소가 있고 그 밀로 만든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게 꿈이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 다들 수입 밀 쓰니까요. 하지만 우리 밀에는 우리 땅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사워도우 스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빵 안에 이야기가 담긴다는 말 이해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같은 말씀 하세요. 된장도 그 사람의 손 이야기가 배어든다고.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상 반대편에서 온 이 남자가 제 외할머니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닮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참고 버티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열차가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던 새벽 잠깐 정차한 역에서 우리는 플랫폼에 나가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당신 손, 빵 만드는 사람 손이네요. 어떻게 알아요? 거칠지만 섬세해요. 서두르지 않은 손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커피 김이 사라지는 걸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아일랜드 바다 마을의 새벽 공기와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차가 이탈리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전시회 행사장에서 이탈리아 장인이 저와 민석에게 말을 걸었고 민석은 제 영어를 보완해가며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줬습니다. 그 태도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어깨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고. 그리고 그 생각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됐습니다. 이 나흘이 제 평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나흘이었습니다. 유럽을 가로질러 함께한 시간은 고작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흘이 제 인생 전체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비네 시장에서 호밀빵을 사 먹으며 골목을 걸었고 베네치아의 좁은 길에서 함께 길을 잃고 웃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만난 이탈리아 장인이 술을 권하자 민석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저 대신 긴 이야기를 통역해줬습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을 할 때는 항상 정확하고 깊게 했습니다. 제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훈수를 두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제빵학교 준비하는데 돈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많이 미안해요. 근데 왜 계속해요? 좋아서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민석은 담양 제분소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일군 곳이고 민석은 그 가업을 이어받아 한국 전통, 밀과 발효 기술을 연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팔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많죠. 특히 고모가요. 팔면 아버지 편하실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지킨 곳인데 제가 그걸 팔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단단함이었습니다. 시골 제분소를 지키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지키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이 닮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참고 버티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우리는 운하 옆 작은 식당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당신한테 꿈이 뭐예요? 제 이름 건 작은 빵집이요. 바닷바람 냄새가 배어드는 빵을 굽는 곳이요. 아일랜드에서요? 아직 모르겠어요. 어딘가에서요. 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담양에도 바람이 있어요. 대나무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 그냥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외곽의 작은 숙소 옥상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잘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시오반, 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며칠 만에 이런 말하면 이상하겠지만 모른 척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헤어지던 날 아침 민석이 말했습니다. 담양에 꼭 와요. 진짜 초대해요. 당신이 먼저 연락 주면 갈게요. 약속해요. 공항에서 손을 놓았을 때 저는 이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민석은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제가 예상한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로 돌아온 뒤 민석과의 연락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담양 제분소에서 아버지를 돕고 있다고 했고 저는 빵집 일과 학교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시간대가 달라서 늘 한쪽이 졸면서 통화했지만 그 어색함조차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이 자주 물었습니다. 언제 와요? 내년 봄에 제빵학교 마치면 가볼게요. 기다릴게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민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떠들지 않아도 그 말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말했습니다. 시오반, 담양에 대나무 숲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요. 당신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소리예요? 파도 소리 같아요. 하지만 더 고요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파도와 담양의 대나무 숲. 너무 다른 곳인데 어딘가 비슷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피오나는 그 무렵부터 이상한 말을 흘렸습니다. 동양 남자들 그런 거 조심해야 해. 여행 중에 외국 여자 만나는 건 그쪽에서 그냥 일시적인 거야. 저는 흘려들었습니다. 민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답장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이틀. 영상통화는 자꾸 미뤄졌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요. 아버지 몸이 좋지 않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1주일, 2주일, 1달. 저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읽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오나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봐. 내가 뭐라 했어. 여행 기념품처럼 만난 거야, 너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연락을 안 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독처럼 퍼졌습니다. 반박하지 못한다는 건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이미 닿아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빵집에서 반죽을 치대다가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빵을 칭찬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몸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심했고 밀가루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제 직업이 제빵사인데 밀가루 냄새를 견디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빵집 일을 하다 중간에 쪼그려 앉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피오나가 옆에서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점점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약국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사흘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더 무거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혼자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는 발이 무거웠습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 키트를 손에 쥐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깥에는 대서양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빵 안에 내 이야기가 담긴다고. 그렇다면 지금 제 안에 담기고 있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약국에서 검사 키트를 사들고 화장실에 들어간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어떤 말도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 씨, 꼭 연락해줘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읽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국제우편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담양 재분소 주소를 직접 찾아보냈습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1통, 2통, 3통. 보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가 닿기는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오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설마 임신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와, 그 한국 남자. 이제 완전히 망했네. 피오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빵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남자 연락도 없는데? 혼자 키울 거야? 그 나이에? 그 말들이 하나하나 맞아서 더 아팠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오반 왜?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안아줬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포옹이 가장 무겁고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해라.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저는 그날 밤 제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빵학교는 포기했습니다. 오래 꿈꿔왔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꿈을 포기한 것이 민석에 대한 원망보다 먼저 마음을 채웠다는 겁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과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이름을 먼저 지었습니다. 릴리, 백합. 어떤 환경에서도 피어나는 꽃이길 바랐습니다. 릴리가 세상에 나오던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비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은 그 결심 하나만으로는 버텨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나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제 등은 점점 더 벽으로 몰렸습니다. 릴리가 아프던 날 밤들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열이 오르면 저도 같이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새벽에 이마를 짚으며 제발 열이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새벽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민석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을까?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있겠지.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쳐서요.
릴리가 태어난 날 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대서양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제 품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빛도 민석도 포기한 꿈도 그냥 이 아이만이 존재했습니다. 릴리가 처음 제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 작은 힘이 제 가슴 어딘가를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말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릴리를 기꺼이 돌봐주셨지만 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 부상이 남아있어 빵집 일은 무리였습니다. 파트타임 마트 일을 하다가 계약이 끊겼습니다. 다시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오후에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릴리를 돌봐주셨고 저는 저녁을 챙기고 릴리를 씻겼습니다. 잠들기 전 릴리 곁에 누워있으면 그제야 하루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릴리가 2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찾으셨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번갈아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낮에 바다로 나가고 저는 릴리를 업고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집세는 계속 밀렸습니다. 동생들은 도시에서 자기 삶을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손을 벌리기가 창피했습니다. 릴리를 안고 있으면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세상 누구보다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피오나는 그 무렵 제빵학교 추천 자리를 따냈습니다. 원래 제 자리였습니다. 저는 돌아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복지사는 릴리의 환경을 점검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입양 가정이 있어요. 릴리 양이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릴리가 아팠는데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며칠을 미루다가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돈을 주셨지만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지쳐있는 눈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분에게 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서명란 앞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릴리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야 한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그때야 알았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에는 아일랜드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상담을 받고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불이 꺼지지 않은 걸 아셨겠죠. 하지만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릴리 방으로 가서 자는 아이를 오래 봤습니다. 민석의 눈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를 물어볼 때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석이가 당신 편지를 못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린 김복래 씨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고를 정리하다가 편지 묶음이 나왔어요. 당신이 보낸 거예요. 봉투에 아일랜드 우표가 붙어 있던 거예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고모 은숙이가 우편이랑 집안일을 잠깐 맡았었어요. 근데 복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숨긴 것 같아요. 민석이한테는 당신이 아이를 없앴다고 유럽에서 다른 남자 만난다고 말했대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최은숙. 담양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한다는 민석의 고모였습니다. 복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재분소를 팔자고 했어요. 외국 여자가 며느리로 오면 재분소 팔기도 힘들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분노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민석이 저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혼자 릴리를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복래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가 보낸 연락은 왜 저한테 안 닿았을까요? 복래 씨가 말했습니다. 민석이도 처음에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답이 없으니 포기했대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피오나였습니다. 민석이 초반에 손으로 쓴 편지를 빵집 주소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피오나가 그 우편을 가로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아직 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오나는 제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 남자가 연락 안 하는 건 내가 별로였던 거야. 한쪽에서는 한국의 탐욕이, 다른 쪽에서는 아일랜드의 질투가 손을 맞잡고 우리 사이를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들은 담양창고 한쪽에서 3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읽히지도 못한 채로요. 저는 전화기를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래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시오반 씨, 민석이는 당신을 잊은 게 아니에요. 아이도 몰랐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해요. 릴리가 있어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5살이요. 민석 씨 딸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복래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오세요. 그 아이는 한국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제 손에서 입양 동의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들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민석이 보낸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복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창고 한쪽에 묶여있던 그 편지들 안에는 민석이 처음에 제게 쓴 것들도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국 시골 재분소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도 저를 잊지 않고 편지를 쓰던 사람. 그게 창고에서 3년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예매 사이트를 켰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야간 열차에서 시작해서 오늘 받은 전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들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한국 가려고요, 아버지. 왜? 릴리를 아빠한테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몰랐다고 넌 믿어?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어요. 믿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습니다. 제 앞에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허락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인천행이었습니다. 릴리에게 말했습니다. 릴리, 우리 한국 가볼까? 한국이 어디야? 아빠가 사는 나라야. 릴리는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아빠가 있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5살 아이가 아빠라는 단어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응. 릴리 아빠야. 곧 만나게 해줄게. 짐을 쌌습니다. 릴리 장난감, 아이 옷,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4호도 스타터도 챙겼습니다. 빵 뜨는 효모균이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낯선 곳에 가도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피오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오나, 민석이 보낸 편지 내가 가져간 거 맞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그리 됐어. 우연? 아이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어낸 게 우연이야? 너한테는 잘 안 될 관계였어. 내가 오히려 도와준 거야.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오나, 너 지금 행복해? 아무 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공항까지 태워주셨습니다. 출발 게이트 앞에서 아버지가 릴리를 한번 안아주셨습니다. 잘 다녀와라, 릴리. 할아버지, 나 한국 가서 아빠 만나.
아버지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릴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멀어? 응. 조금 멀어. 괜찮아. 아빠 보려면 참을 수 있어.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용감한데 제가 겁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11시간이었습니다. 릴리는 중간에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사워도우 스타터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게 충격받지 않게 챙겨왔습니다. 이 작은 병이 저를 다시 시작하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민석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안아야 할지. 그냥 얼굴만 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은 거대했습니다. 낯선 글자, 낯선 소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릴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저 글자 뭐야? 한글이야. 한국 글자야. 예쁘다. 릴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 사이를 살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60대 초반 작은 키에 단단한 체격,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래 씨가 먼저 뛰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안아줬습니다. 3년이 넘게 혼자 버텨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복래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릴리가 제 다리를 잡으며 위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누구야? 복래 씨가 릴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더 빨개졌습니다. 민석이 눈이다. 그 말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담양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스로 3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낮은 산, 초록 논, 작은 마을들. 어딘가 아일랜드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달랐습니다. 릴리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저거 대나무야? 응. 담양이 대나무로 유명해. 민석이 말했던 그 바람 소리 나는 곳?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 엄마가 얘기했잖아. 자다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 들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제 분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이 지나도 얼굴은 기억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더 지쳐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민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왜 연락을 안 했어요? 왜요?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이를 없앴다고 들었어. 유럽에서 다른 사람 만난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릴리가 있잖아요. 복래 씨가 조용히 릴리의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릴리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엔 멍하게 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5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릴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야? 민석이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아저씨는 내 아빠야. 릴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민석이 릴리를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복래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압니다. 그날 밤 복래 씨가 끓여주신 국수를 먹었습니다. 릴리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할머니 잘 만드네요. 복래 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릴리는 이미 복래 씨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녁 내내 복래 씨는 릴리 옆에 붙어 계셨습니다. 릴리도 낯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오래 쌓은 상처를 모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최은숙은 제가 담양에 도착한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왔다더니 진짜 왔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최은숙이 릴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민석이 딸인지 누가 알아요? 유럽 여행 중에 만난 여자가 낳은 아이잖아요.
DNA 검사부터 해야죠.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민석아, 넌 몰라. 재분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이 여자가 들어오면 더 복잡해져. 정리하고 팔면 내 미래가 펴지는데. 팔 생각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프다고. 병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최은숙이 떠난 뒤 사흘째 되던 날 피오나가 담양에 나타났습니다. 제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습니다. 마을 길목에서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오나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여자는 원래 외국 남자 꼬셔서 인생 바꾸려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전통 축제가 있었습니다. 복래 씨가 마을 어른들에게 음식을 내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사워도우 스타터로 밤새 빵을 구웠습니다. 민석 집안의 밀을 썼습니다. 아일랜드의 발효와 담양의 밀이 만난 빵이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빵 안에 내 이야기가 담긴다고. 그렇다면 이 빵 안에는 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축제 자리에서 직접 잘라 나눴습니다. 어른들이 한 조각씩 드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 빵은?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빵이 아니네. 뭔가 다르다. 복래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밀로 만든 아일랜드 발효빵이에요. 이 며느리가 밤새 구웠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최은숙이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빵 잘 굽는다고 해결이 돼요? 그때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수가 재분소는 팔면 안 돼. 이 동네 밀 어디서나? 다 거기서 나와. 민석 아버지가 평생 지킨 데야.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체면과 핏줄을 앞세우던 말들이 손과 땀의 가치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피오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최은숙도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편지 묶음과 조작된 정황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 마지막 정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래 씨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진짜로요. 그 긴 시간을 혼자.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한국 어머니의 속정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표현이 서툴러도 그 안에 가득 찬 진심이요. 최은숙이 편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은 민석과 복래 씨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편지 묶음이 증거였습니다. 아일랜드 우표, 제 필체, 초음파 사진, 릴리의 아기 때 사진. 민석은 그 편지들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래 씨가 최은숙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라. 최은숙은 떠났습니다. 재분소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피오나의 거짓말도 탄로 났습니다. 피오나가 담양에서 한 말이 마을 어른들의 입을 통해 정리됐고 민석은 모든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어느 저녁 민석이 릴리를 재운 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소리였지만 왜인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시오반, 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지 않아요. 더 찾았어야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더 버텼어야 했어요. 입양 동의서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는 오래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시오반, 나랑 여기서 살아줄 수 있어요? 같이 시작해요. 재분소와 당신 빵을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우리는 담양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복래 씨가 손수 국수를 삶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일랜드에서 영상통화로 참석했습니다. 릴리가 빙그레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빠, 엄마. 민석이 릴리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제분소 한쪽에 작은 발효빵집을 열었습니다. 담양밀과 아일랜드 사워도우가 만난 빵이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만 왔습니다. 그러다 소문이 났습니다. 주말마다 담양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릴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쓰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셨지만 복래 씨가 끓여준 국수를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좀 받아오면 안 되냐? 모두가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오븐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빵 안에 내 이야기가 담긴다고. 지금 이 빵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대서양의 바람, 유럽의 야간 열차, 아일랜드의 비, 담양의 대나무 숲, 그리고 릴리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겁니다. 저를 살린 건 거창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끝내 바로잡고 책임지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이, 그 어머니가 저를 살렸습니다. 릴리는 언젠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이 고향이야, 아일랜드가 고향이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둘 다야. 그럼 너는 두 나라가 고향이야. 릴리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빙긋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두 나라를 고향으로 품은 아이. 그게 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치댑니다. 담양 밀가루, 아일랜드 사워도우. 오븐이 달궈지기 시작하면 빵집이 따뜻해집니다. 어릴 적 우리 집 부엌이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스튜를 끓이던 그 냄새와 비슷합니다. 외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빵 안에는 내 이야기가 담긴다고. 저는 오늘도 이야기를 굽습니다. 담양에 봄이 오면 대나무 숲에서 제일 먼저 새순이 돋습니다. 민석이 처음 그 소리를 설명해줬던 날이 생각납니다. 파도 소리 같지만 더 고요하다고 했죠. 이제는 제가 직접 그 소리를 압니다. 매일 새벽 반죽을 치대기 전에 잠깐 마당에 나서면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멀었구나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합니다. 참 잘 왔다 하고요. 릴리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섞여 깔깔대고 옵니다. 한국말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서도 한국말로만 말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으면 웃으면서 통역을 해줍니다. 엄마, 이건 이런 뜻이야. 이 아이가 두 언어 사이를 물처럼 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뿌듯함과 서러움이 동시에 오는 감정이요. 아일랜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던 그 시절, 릴리가 영어 그림책 앞에 앉아 혼자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한국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담양 초등학교에서 릴리는 작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민석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점이 이제는 조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도 밥을 먼저 차려두고 제가 밤늦게 빵집 정리를 하면 조용히 옆에 와서 설거지를 합니다. 어떤 날은 제가 피곤해서 반죽 앞에 멍하니 서 있으면 민석이 뒤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좀 쉬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복래 씨는 빵집을 당신 집처럼 드나드십니다.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릴리 도시락을 싸주십니다. 제가 손도 못 대게 하십니다. 며느리는 빵 구워야지. 도시락은 내가 해. 처음에는 죄송해서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복래 씨한테 이 도시락은 그냥 도시락이 아닙니다. 손녀에게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시간이고 며느리 옆에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 중에 그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민석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요즘은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걸으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외국 며느리라는 게 어색하셨는지 말씀을 잘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릴리가 무릎에 올라앉아 할아버지, 이 글자 뭐야?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뒤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릴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오십니다. 릴리 왔냐? 그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저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빵집은 천천히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어른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는 주말마다 담양 바깥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담양 밀가루와 아일랜드 사워도우로 만든 빵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손님은 서울에서 2시간 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빵 맛이 궁금해서요. 한국 밀로 만든 아일랜드 빵이라니 이상하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래된 것들이 만나면 더 깊어져요. 그분이 빵 한 조각을 드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에서 뭔가 이야기 같은 게 느껴져요. 저는 그날 속으로 울었습니다. 외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지금도 이 빵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2번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담양의 골목을 걸으시면서 내내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답게요. 하지만 제 분소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내 시아버지가 평생 지킨 곳이냐? 네. 잘 지켰네. 그 짧은 말이 민석에게 전해졌을 때 민석이 처음으로 제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오래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후로 저는 아일랜드에서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자주 합니다. 어머니는 뇌경색 후유증이 남아 계시지만 릴리가 화면에 나오면 눈이 밝아지십니다. 릴리야, 할머니 보여? 응. 할머니 보여. 할머니 오늘 예뻐. 릴리의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가 웃으십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기 위해 통화를 겁니다. 어머니의 웃음이 제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어떤 날은 빵집 일이 끝나고 혼자 마당에 앉아 있을 때 과거의 어느 날이 떠오릅니다. 입양 동의서 앞에 앉아 손이 떨리던 날. 핸드폰 너머로 복래 씨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나오는지도 몰랐던 날. 아버지에게 처음 임신 사실을 말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이 마당과 이 빵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날들을 지웠으면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날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민석이 어느 날 저녁에 말했습니다. 시오반, 당신 오기 전에 나는 그냥 살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살아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산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압니다. 저도 아일랜드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피오나의 말을 참으면서 민석을 기다리면서 릴리를 키우면서 그냥 버텼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새벽마다 오븐 앞에 서면 그 온기가 느껴집니다. 어릴 적 우리 집 부엌의 온기와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소다 브레드를 굽던 냄새, 외할머니가 웃으시던 얼굴,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시던 저녁. 그것들이 담양빵집 오븐 앞에서 살아납니다. 이 빵이 그냥 밀가루와 효모가 아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외할머니가 맞았습니다. 빵 안에는 이야기가 담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저는 오늘도 굽습니다. 내일도 굽겠습니다. 담양의 밀과 아일랜드의 효모가 만나 부풀어 오르는 반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2개의 다른 것이 만나도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 아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릴리가 그 증거이고 이 빵이 그 증거입니다. 한국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음식, 낯선 풍습 속에서도 이 땅의 사람들은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제 빵 한 조각을 받아드셨고 복래 씨는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으며 릴리를 손녀라고 안아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피오나는 언젠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잘 지내. 빵 굽고 있어.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최은숙은 담양에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민석 아버지 병원비는 재분소 수익으로 감당합니다. 그게 민석이 원했던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지킨 곳이 아버지의 치료비를 내는 것. 그 순환이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릴리가 잠들기 전에 자주 묻습니다. 엄마, 내일 빵 또 구워? 응. 나도 도와줄게. 5살짜리가 반죽을 치대겠다고 앞치마를 메고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외할머니 생각을 합니다. 꼭 그 시절의 저 같아서요. 언젠가 릴리가 릴리의 아이에게도 이 사워도우 스타터를 물려줄까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말해줄까요? 이걸로 빵을 구우면 그 안에 내 이야기가 담긴다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담양의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빵집 오븐이 달궈지고 릴리의 아이가 반죽 앞에 서 있는 장면을요. 그 장면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담양의 민석 옆에 릴리 곁에. 그게 제 이야기의 전부이고 그게 제가 원했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매일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처음 담양에 내려오던 버스 안에서 릴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거 대나무야. 그게 벌써 제법 됐습니다. 그때의 릴리와 지금의 릴리는 같은 아이지만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보입니다. 매일 보는데도 어느 날 문득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싶은 순간이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 성장을 곁에서 봤다는 것에, 놓치지 않았다는 것에. 민석은 요즘 제 분소에 새 발효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담양밀로 만든 발효식초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된장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하시던 방식으로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같이 복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것을 아들이 받아 적는 것. 그게 가업이라는 게 그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대대로 이어지는 손의 기억. 빵도 결국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외할머니의 손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손이 저에게, 그리고 언젠가 릴리에게로.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요. 복래 씨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담양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뭐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요. 복래 씨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담양에서 본 가장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양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정체성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이 함께 있어서 저는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클리프덴의 대서양 바람을 알고 담양의 대나무 바람도 압니다. 그 두 바람이 제 안에 함께 붑니다. 릴리도 그렇게 잘할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자연스럽게 두 세계를 집으로 여기면서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났습니다. 오븐에 불을 켜고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사워도우 스타터를 꺼냈습니다. 이 작은 병 안에 살아있는 효모가 오늘도 부풀어 오릅니다. 살아있다는 것, 계속된다는 것, 이어진다는 것. 저는 그것들을 이 작은 병에서 배웁니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바깥에서 릴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일어났어. 응. 이리 와. 릴리가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빵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릴리가 오븐 유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빵 부풀어 오르고 있어. 응. 살아있는 것 같아. 맞아. 살아있어. 릴리가 잠깐 그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빵 같아. 매일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 저는 릴리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븐에서 빵 냄새가 퍼졌습니다. 담양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